네, 130회 이제 기출문제 풀이고요. 자, 1교시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시스템빅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별도로 카페에 가면 이제 요 교재가 있어요. 오늘 강의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던 게 지난번 강의할 때, 자, 요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했던 건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된 거는 새롭게 출제가 된 부분이라 상당히 이번 시험에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지금 시험 보셨던 기술사님들 좀 합격을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빅의 설치 기준은 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실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지만, 자, 고득점을 받으려면, 자, 문제가 뭡니까? 설치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거죠. 법적인 부분들의 정확한 내용들을 거론을 해 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시스템 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개념도 설치를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시고, 뭐 베이스까지 해가지고 그리신 다음에 아까 총평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실질적인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현장 내용들로 쓰시면 뭐 점수는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30일에 또 시스템빅에는 출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에 몇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비교표와 서브노트로 만드세요 하는 내용들 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스템 동발이, 뭐 가설 계단, 자, 낙하물 방지망, 뭐 이런 부분들 기준을 좀 숙지하고, 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 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BIM이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해서 BIM의 이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BIM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이제 활성화 방안, 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하겠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자, 제도적인 부분에 뭐 개선 방안이다, 활성화 방안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어떻게 보면 답안 작성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험한 거,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을 명확하니 써주셔도 그게 뭐 수학 문제처럼 1 더하기 2가 3처럼 싹 떨어지는 답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왜? 기술사 시험이 다 주관식이니까. 그 대신 모범 답안이죠. 모범 답안. 자, 이렇게 가면 아마 합격점 이상의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명확한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현재 국가가 BIM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아예 세움터 아시잖아요. 자, 이런 것도 3D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2D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실질적인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각종 계약 제조도 자, 설계 시공 분리발주에 지금 시스템에서는
BIM 적용이 이제 한계점이 있다. 설계서는 그냥 2D로 그리는 거고 그 2D로 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 쪽에서 다시 또 3D로 해서 BIM을 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주 방식도 디자인 빌드로 설계 시공, 뭐 일괄 발주, 네, 이렇게 이제 바꾸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방안의 모범 답안의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추가 강의 교재에 제가 자료로 다 드렸고 그 내용만 그대로 쓰시면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지정공사, 말뚝공사의 이제 부마찰력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요거는 뭐 마찬가지. 자, 말뚝의 지지력은 선단 지지하고 마찰 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식과 그림으로 그리고, 자, 근데 말뚝의 어떤 선단 지지와 여기에 부마찰력으로 이렇게 이제 마찰력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 마찰력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 주변의 지층들이 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연약지층, 점토층이 안밀 치마가 되면서 오히려 말뚝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마이너스, 네거티브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 원리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자, 강의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슬립 레이어 파일을 쓴다.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지층이 안밀 치마가 돼서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마찰력이 생기지 않게 미끄럽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책은 자, 말뚝 받기 전에 이 지층 자체를 아예 치마를 시켜서 다짐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뭐 요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금 설명드린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성면 해체 사전 허가 제도고요. 자, 요것도 아까도 시험 주기 어떤 출제 주기가 이 사이클이 좀 빨라졌습니다. 설명드리는 것처럼 125회 이제 논술 문제에 기출 문제로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정 우리가 철거를 할 때 성면 비율이 좀 있으면은 사전에 관에다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기술 지침의 67, 68페이지 내용들로 서술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가 액상화 현상. 네, 요것도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자, 사질토, 모래, 그 다음에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수평력. 자, 그런 어떤 수평력에 따라서 해당 집안의 강국 수압이 증가를 해서 지지력을 상실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쿨롬의 법칙 해서 공식이 들어가 주면 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 해서 자, 점토는 보면 점착력, 그러니까 사질토니까 얘는 없는 겁니다. 자, 얘로 마찰력, 예, 접착, 그 집안을 지지하는데 진동에 의해서 그 입자 간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이 물려있는 것들이 상실이 되면서 집안의 지지력이 제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수평력이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지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가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회차 시험에 보면 단위 수량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법적으로 바뀌었고, 요게 보면, 자, 얼마 전에 광주 쪽에서 그 건물 자체가 좀 붕괴됐을 때, 레미콘의 어떤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의 증가, 뭐 가수,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시험 방법이 바뀐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가 오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결론적으로 그건 뭡니까? 배합한 설계에다가
빗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가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현장 시공시 대책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비가 뭐 조금 왔을 때는 뭐 천막을 친다. 그 다음에 뭐 10mm, 뭐 5mm 이상 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타설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만들어서 타설을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되고, 건축 기술 지침의 이제 396페이지에 보면 그 강우 양에 따른 레미콘 강도 저하에 되는 부분에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써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잔골재율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잔골재가 증가가 되면 강도가 저하되는 거죠. 약 70에서 80%가 레미콘의 골재입니다. 그리고 이 굵은 골재, 잔골재가 모여서 레미콘 강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잔골재, 모래죠. 자, 요 부분들이 또 너무 적다면 어떤 워커빌리티가 좀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문제가 철골 공사의 엔드탭입니다. 자, 요 부분은 뭐 우리 전통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철골, 부재, 네, 이렇게 그려놓고, 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얘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부재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용접 비드, 용접을 시작을 해서 본 모재 용접을 하고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간다. 자, 요게 엔드 탭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대는 이유는 이거 없이 바로 시작을 하면 용접을 시작하는 첫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결함이 생기기 쉽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엔드탭 외에 자, 스티프너, 지금처럼 백바, 스칼랍, 트랩, 러그, 가우징, TMC 피강, 자, 요것들도 지속적으로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매번 지금처럼 용어적으로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엔드탭 그림 하나 그리고 자, 이런 거다, 목적은 이거다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설계 경제성 평가, VE의 이제 원칙과 수행 시기 및 효과. 말 그대로 얘도 보면 제 127회 논술 때 기출문제로 좀 출제가 됐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VE라는 거는 뭡니까? 네. 펑션. 그 다음에 코스트. 요게 밸류죠, 밸류. 그래서 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여주기 위해선 자, 분모를 줄이고 분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고요. 그 대신 자, 원가 절감이 VE는 아니다. 그죠? 원가는 더 들이지만 거기에 또 상응하게 기능을 더 올리는 것도 VE이다. 해서 그 VE 어떤 종류별 나와 있는 표, 그 다음에 VE 실시 시기에 대한 표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투입 비용과 효과 해서 보통 보면 기본 설계 초기부터 해서 착공 전까지, 자, 이 시점이 변경의 가능성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효과도 좋다 해서 저 그림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 시기, 뭐 원칙 뭐 얘기한 것처럼 일부 법적인 사항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에 보면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법적으로 요건 실시하게 돼 있고, 또 같은 맥락으로 건설 기술 심의도 받게 돼 있다. 요 내용까지 써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요번 시험에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보면 그 입찰제도, 계약제도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술 쪽에, 용어 쪽에 보면 10번 문제로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의 종류와 특징 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뭐 답안은 지금 보면 기술형 입찰제도, 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 특징은 좀 이런 거다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내 입찰 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턴키, 지금처럼 기술제안, 대안, 그 다음에 적격심사, 뭐 최저가 방식, 뭐 디자인 빌드. 자, 근데 모든 지금 보면 입찰 제도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제 맥락이 왔지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왜냐? 그 입찰 제도 중에 완벽한 입찰 제도가 있으면 그거를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때 또 최저가로 하다 보니 너무 이제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자, 지금처럼 자, 어떤 입찰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는, 발주자는 성능에 대해서만 결정을 짓는 거고. 그 대신 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공사비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제도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강의 때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계약제도의 장점, 뭐 단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문제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 해서 요거는 원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건축 기술 지침에 얘도 마찬가지 3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다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짐이 제대로 안 되면 아까도 골재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만 굵은 골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중량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재료가 제대로 안 섞이면 자, 그 부분들에 허니컴이 생기는 겁니다. 골재만 몰리고 시멘트 페이스트나 이제 이런 게 없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문제가 철골공사의 내화 피복. 자, 얘도 126회 때 논술 기출문제로 나왔다. 그리고 내화 피복이라는 부분은 철골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함정은 내화 피복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뿜칠이에요. 뿜칠. 근데 그 뿜칠로만 적어 가셨다가는 많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그 우리 이제 탑다운 공사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할 때 이제 이 슬라브 하중들을 매닫는 이 철골 기둥. 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본공사로 갈 적에는 여기다가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물론 이제 이 콘크리트와 일체화가 되기 위해서 스터드 볼트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타설하는데 지금처럼 이것도 보면 구조적으로 합성 구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철골의 내화 피복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 합성 기둥, 그 다음에 또 그 도장으로 하는 부분, 뿜칠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 조적으로 또 이렇게 싸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화 피복의 역할을 하려면 조적은 1.0B 이상이 돼야 된다. 0.5B는 안 되는 겁니다. 내화 성능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방화 석고보드로 치는 것도.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종류별로 내용들을 다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의 기준에 의한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교재로 제가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적을 수 없으니 간략하니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내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자, 여기에 따른 상부의 면적은 충수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법적 기준까지 넣어주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다. 그 얘기요. 그리고 13번째 문제가 철골공사 주각부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기초, 주각부 해서 형식.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또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지금 몇 개 문제가 자, 요것들만 정리를 해 놓으셔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번에 엔드탭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스칼랩이 나옵니다 하면서 벌써 공부하는 범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잖아요. 그죠?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철골 공사를 할 때 자, 기초 부분에 이제 이렇게 앙카 볼트를 묶고 기초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철골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자, 이제 얘랑 연결하는 부분, 요거를 주각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공할 때 요 부분에 플레이트를 딱 정확하게 맞추고 얘하고 얘의 틈새 뭐 20에서 한 30mm를 보고 결론적으로 여기다가는 무수축 몰타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저 기둥이 치마가 된다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고름 몰탈 타설, 부분 그라우팅, 뭐 전면 그라우팅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게 무수축 몰탈로 이제 밀실하게 사춤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둥 자체의 수직도를 유지하는 부분. 네, 그렇게 해서 학원 강의 이제 본교재, 추가 교재, 그 다음에 건축 기술 지침 516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1교시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쭉 지금 보시면은 다들 어떤 현장 시공 쪽에 계시면 작성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어렵다고 보면 아까 첫 번째 시스템 비익의 설치 기준, 명확한 기준을 언급을 해주셔야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면해체 사전 허가 제도. 이것도 뭐 법규에 대한 부분이라 그 법적인 기준을 좀 알아야지 정확하니 쓰실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 두 문제가 좀 약간 선택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적인 부분들이라 무난히 작성하실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 강평 여기까지 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